아버지, 앞으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 수술비 마련하느라 40년 양복점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래도 아내를 못 살린 72살 아버지가 사채업자한테 쫓겨 아들 집초인종을 눌렀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문틈으로 얇은 봉투 하나 내밀고는 철컥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안에서 손주가 할아버지 왔냐고 묻자 아들은 택배였다고 거짓말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 아버지가 왔다는 소문나면 이혼당한다며 제발 가라고 했죠. 그날 밤 갈 곳을 잃은 아버지의 발걸음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멈췄고 아내 영정사진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아버지가 2년 뒤 자식들이 무릎 꿇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재단사 박태수입니다.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간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작은 건물 1층에서 40년 넘게 태수 양복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살아온 그냥 바느질밖에 모르는 늙은이입니다. 기성복 시대가 오면서 하루에 손님 한 명 올까 말까 한 날이 태반이었지만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업대를 닦고 재봉틀에 기름을 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수십 년간 써서 손잡이가 닳아 반들거리는 재단 가위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만든 양복 사진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딱 하나 사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차 한 잔이었죠. 점심때쯤 되면 아내는 어김없이 양은 쟁반에 보리차를 올려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찻잔을 내밀 때면 거칠어진 손등이 보였지만 얼굴에는 늘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 또 점심 거르려고 그러죠? 이거라도 마시고 하세요. 알았어. 이것만 마무리하고. 맨날 이것만 하면서 밥을 안 먹으니 살이 이렇게 빠지지. 국이라도 끓여 올릴까요? 여보, 당신이 끓여주는 보리차면 충분해. 세상에 이보다 좋은 보약이 어딨어. 아내는 픽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렇게 투닥거리면서도 찻잔을 받아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저는 또 반나절을 버텼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번 돈은 고스란히 아들 성훈이의 학원비로 딸 유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훈이는 수지에서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고 유진이는 광명에서 아이들 영재 교육에 열을 올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보내오는 짤막한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저희 부부는 한 달을 웃으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45주년이 다가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 달 동안 푼푼히 모은 돈이었죠. 동네 국밥집에서 소머리 국밥이라도 함께 먹자고 말할 생각에 혼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분홍 카네이션 한 다발도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작업실 문을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가슴을 움켜쥔 채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끓던 보리차 주전자가 기울어져 물이 바닥에 퍼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아내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려서 주소를 3번이나 다시 말해야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뜬 아내의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아내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릴 해? 입 다물고 힘 아껴.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렇게 약해진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자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 희귀 심장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수술비에 입원비, 사후 관리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번 돈은 전부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제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라곤 낡아 빠진 양복점 건물 하나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제 신분증과 소득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고령이시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빚진 적 없는 사람입니다. 양복점 건물이라도 담보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규정상 어렵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사회는 저를 돈 한 푼 빌려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저는 40년 피땀이 밴 양복점을 재개발 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값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가위로 수만 벌의 옷감을 잘랐는데 정작 제 인생의 실밥을 푸는데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양복점 처분 대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잠도 못 자고 헤매다가 병원 앞 전봇대에 붙은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전 대출, 무담보, 즉시 실행. 이성이 남아 있었다면 절대 전화하지 않았을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하얗게 질린 얼굴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남자는 두꺼운 금목걸이를 매만지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오늘 당장 현금으로 드립니다. 대신 이자는 좀 셉니다. 아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얼마든 내겠습니다. 남자는 씩 웃더니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10달만 지나면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혀 서류 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손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제 평생의 자존심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돈을 마련해 수술은 진행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가느다란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작은 삐소리 하나하나가 제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제 손을 쥐는 것 같았고
저는 그 힘없는 악력에 매달려 내일을 그렸습니다.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삐. 길고 평평한 경고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의사가 뛰어들어왔지만 심장 모니터 위의 초록선은 더 이상 산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아내와 함께 꺼져버린 것 같았죠.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성훈이와 유진이가 왔지만 두 아이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장례비용 청구서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 장례비 정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이도 옆에 선 남편과 뭔가를 속닥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요. 엄마의 관 앞에서조차 눈물보다 계산이 먼저인 자식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혼자 앉은 새벽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유독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보리차 한 잔을 올려놓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끝내 국밥 한 그릇 못 사줬어. 카네이션도 못 사줬고. 그 말이 텅 빈 빈소 안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 사채업자들의 어둠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양복점을 넘기고 급하게 구한 방이었죠. 8평 남짓한 공간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누런 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창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보리차를 끓여주는 사람도 밥 먹으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 방. 그 정막이 벽에서 스며 나와 온몸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문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태수 씨, 문 열어요. 이자 밀린 거 알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은 채 숨을 죽였지만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한 굉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바빴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야. 이자가 하루하루 붙고 있어, 알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문 안 열면 집주인한테 연락한다. 직장 있으면 직장으로도 갈 수 있어. 각서에 다 적혀 있잖아.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내일까지 이자 안 가져오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불자락을 쥐고 있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고 찍은 도장이 이제 저를 죽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에 물자국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복 수선을 했던 밤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버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라면
한 번쯤은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6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만에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보고 일부러 끄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로 걸자 전원이 꺼진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니 왕복 교통비가 빠듯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성훈이의 아파트 단지는 제가 사는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단지 입구에 조경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록 화면을 확인했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체감으로 1~2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성훈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가 곧 복도 양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웃이 보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어야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구나. 성훈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를 안으로 들이지도 그렇다고 나오지도 않은 채 문틈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 너머로 넓은 거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벽걸이 대형 화면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불과 3m 거리에 따뜻한 세상이 있었지만 그 문은 저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사정이 급해서 그런다. 엄마 수술비 때문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성훈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문틈을 더 좁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영끌에서 이 아파트 산 거 아시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 감당하기도 빠듯하다고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어서 저도 하우스푸어 신세라니까요. 조금만이라도 안 되겠니? 이자만이라도. 성훈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뒤로 돌아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얇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웃들 눈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성훈아, 아버지, 제발이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 하는 소리에 성훈이가 아니야, 택배였어. 하고 대답하는 게 들렸습니다. 제 존재가 택배 한 통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사채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보다 저를 무너뜨린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새벽마다 업어서 병원에 다녔는데, 내가 저 아이 교복을 손수 줄여줬는데,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서 덩어리째 뭉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니까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수지에서 광명까지 버스 2번을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더 달렸습니다. 성훈이가 쥐어준 얇은 봉투가 주머니 안에서
구겨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고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진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유진이가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에 아이 둘의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얼른 뒤로 밀더니 저에게 다가와 낮고 빠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왜 여기 온 거야? 오빠한테 갔다 오신 거죠? 오빠가 전화했어요. 유진아, 아빠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사채업자들이. 아빠, 나도 남편이랑 시댁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쟁이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나 이혼당해요. 애들 국제학교 보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아빠까지 왜 내 앞길을 막아요? 유진아, 아빠가 이 나이에 너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쉬운 줄 아니. 조금만, 딱 이번만. 아빠 안 돼요. 유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제 처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무너질까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가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도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좌석 손잡이만 쥐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치워버리고 싶은 짐덩어리였습니다. 45해를 갈아 넣은 양복점도 없고 평생의 반려자도 없고 이제 자식마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해가 진 뒤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골목 입구에서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제 짐이 골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쓰레기 봉투와 함께 아무렇게나 쏟아져 있었고 방문 앞에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붙여놓은 종이에는 밀린 월세석 달분을 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는 이웃의 한마디가 겹쳐지며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쏟아진 짐 사이를 뒤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짐들, 아내가 입던 낡은 외투며 제 작업 도구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뒤섞여 있었지만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하나만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이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골목에서 큰 길로, 큰 길에서 또 다른 골목으로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발끝의 감각이 사라질 무렵 발이 멈춘 곳은 서울역 지하도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지를 덮고 웅크리고 누군가는 빈 소주병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엉덩이부터 등줄기까지 번져갔습니다.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재봉틀 앞에 앉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결말이 서울역 지하도라니. 이건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영정사진의 차가운 유리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의 첫 밤이 지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발이 이상하게 시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발끝을 보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누군가 벗겨간 것이었죠. 양말 한 켤레만 남은 맨발로 콘크리트 위에 서는 순간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12월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양복점에서 일할 때는 고급 구두를 신고 다니던 발이었습니다. 옆자리에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던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신발 신고 자면 안 돼. 베개처럼 깔고 자야지. 첫날이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해져. 어차피 여기선 다 빼앗겨. 그날부터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지옥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서울역 무료 급식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줄이 워낙 길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허탕을 친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찼습니다. 여기 급식 받으려면 아침 7시 전에 줄 서야 해요. 몇 년째 이러고 사니까 내가 알지. 몇 년이요? 올해로 4번째 겨울이에요. 처음에는 나도 일주일만 버티면 되겠지 싶었는데 할머니는 마른 입술로 쓴웃음을 짓더니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년이라니. 여기서 4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니. 이틀을 굶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편의점 옆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삼각김밥 봉지 안에 반쪽이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72해를 살면서 남이 먹다 버린 것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쥐어짜이듯 경련을 일으키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을 씹어 삼키는 동안 수치심이 목구멍에 걸려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직원이 창문 너머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적은 추위였습니다. 12월의 밤바람은 얇은 점퍼 따위는 장난감 취급을 했습니다. 특히 새벽 서너 시쯤이면 바람이 지하도 안까지 쏟아져 들어왔고 온몸이 떨려서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내의 영정사진을 이 바닥에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길 건너 공사장 가림막 옆에 찢어진 방수포 한 장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비닐 조각 몇 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 배수구 틈에 녹슨 바늘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40년 동안 바늘을 쥐어왔던 손가락 근육이 저도 모르게 제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낚싯줄 역할을 할 만한 가느다란 노끈도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방수포를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없으니 손으로 찢고 녹슨 바늘에 노끈을 꿰어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아닌 방수포를 바늘로 뚫는 건 손가락 끝이 찢어질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바느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추위도 굶주림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방수포 한 장이 제 몸통에 꼭 맞는 조끼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닐을 안감으로 대고 바깥쪽에 방수포를 덧댄 이중 구조였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쓴 줄 알겠네. 추워서 기운 건데 그렇게 웃긴가.
안 웃기면 뭐가 웃기겠어. 웃음소리에 귀가 뜨거워졌지만 그날 밤 새벽 바람이 불어왔을 때 비웃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동안 저만 덜 떨었습니다. 허접하게 생겼어도 바람만큼은 확실하게 막아주었으니까요. 40년 경력의 재단사가 만든 방수포 조끼는 모양은 엉망이어도 기능만큼은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발을 빼앗긴 날 조언을 해주었던 수염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안 춥다며? 내가 만들었어. 거짓말. 이거 바느질이 장난이 아닌데. 양복점을 40년 했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기 찢어진 잠바도 좀 기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늘과 노끈을 꺼내 해진 부분을 꿰매 주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남자는 기워진 잠바를 들여다보더니 고맙다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빵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 빵이 사흘 만에 먹는 첫 끼니 다운 끼니였습니다. 며칠 뒤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 지하철 환풍구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금싸라기 자리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덩치 큰 사내 셋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자리 임자 있어. 꺼져. 잠깐만 좀 있겠습니다. 발이 얼어서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고 넘어진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어 나오듯 빠져나와 다시 지하도 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영정을 품에 안고 웅크린 채 부어오른 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의류수거함 근처를 지나다가 봉투 하나가 터져서 흩어진 옷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찢어지고 단추가 떨어져 나갔지만 만져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단을 만져온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좋은 원단이었습니다.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조금 손상되었다고 버린 옷들이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방수포 조끼 위에 그 1000조각들을 한 땀 한 땀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소매에서 뜯어낸 모직 조각이 왼쪽 가슴에, 코트 뒷판에서 오려낸 캐시미어 조각이 오른쪽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전혀 다른 색상과 무늬의 천들이 이어 붙여지는 모양새가 기괴했지만 바느질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교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아내에게 새 옷을 해주겠다며 야근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같은 집중, 같은 손끝의 감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내가 곁에 없다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지하도 앞을 지나던 젊은이 둘이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옷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옷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되게 독특하다. 그냥 추우니까 기운 거야. 이거 진짜 신기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갔습니다. 이 바느질 좀 봐. 공장에서 한 것 같아.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옷 만드는 일 하셨어요? 양복점을 했어. 오래전 일이지만. 대박, 진짜요? 젊은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운 쓰레기 같은 옷을 왜 저렇게까지 신기해하는 건지. 하지만 그 순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여서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다시 한기의 사시나무처럼 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리차 쟁반을 들고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훈이의 어린 시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며 제 다리에 매달리던 5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얼굴도 스쳐갔습니다. 환영 속에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졸업장 받았어. 저는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유진이.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땀에 젖은 골판지와 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열이 가시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뒷골목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녀석 서너 명이었습니다. 야, 저거 봐. 쓰레기 할아버지다. 냄새 죽이는데? 한 녀석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돈 있어? 용돈이나 좀 주지. 돈 없어. 제발 가거라. 돈 없는 게 어딨어. 주머니 한번 뒤져볼까? 저항할 힘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밀치는 손에 넘어졌고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갈비뼈 쪽에서 뭔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눈앞이 번쩍이더니 캄캄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 콘크리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개를 겨우 돌리니 손이 닿는 곳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아내의 미소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꺼져갔습니다. 귀에 남은 마지막 소리는 멀어지는 발소리와 제 가슴 위에서 덜그럭거리는 액자 유리 소리뿐이었습니다. 저승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가 아니라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온기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코끝에 미역국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낡았지만 정리가 잘 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벽면에 옷걸이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원단과 천 조각들이 상자째 쌓여 있었습니다. 제 몸 아래에는 오래된 가죽 소파가 있었고 누군가 담요를 덮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깨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양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는데 눈매가 순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 작업실이에요. 빈티지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옷 구하러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어르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냄비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어르신 가슴에 사진 액자를 꼭 안고 계시는 걸 보니까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키다 갈비뼈 쪽에서 터져나오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청년이 황급히 달려와 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사진은 저쪽 선반 위에 잘 올려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개를 돌리니 선반 위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간 유리를 누군가 테이프로 정성스레 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도연이요. 도연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도연이는 냄비에서 미역국을 뜨더니 밥과 함께 쟁반에 올려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쥐려 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넘게 차가운 빵 조각과 남이 먹다 버린 밥으로 연명하던 위장이 뜨거운 국물을 만나자 놀란 듯 울렁거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허겁지겁 떠넣다가 문득 국물 맛이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과 비슷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위에 국그릇 위에 눈물이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저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소매로 눈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청년.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더 끓일 수 있으니까. 그 침묵과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연이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길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죽이나 국을 끓여다 주었고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와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소독약이 쓸릴 때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 도연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후후 불어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죽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좀 나으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갈비뼈 쪽이 걱정돼서. 병원은 됐어.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딨겠니?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래도요. 도연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돌보듯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손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열이 내리고 부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 쪽 통증은 여전했지만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잤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한 달 넘게 길바닥에서 썩어가던 몸에게 그것은 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몸을 추스르면서 작업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옷들은 대부분 헌 옷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찢어지거나 지퍼가 망가진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팔려고 내놨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재단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작업실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찢어진 옷을 고칠 기술이 없으니 사온 옷의 절반은 그대로 썩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은 넘치는데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청년 사업자의 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도연이가 배달 알바를 하러 나갈 때 물었습니다. 밤에도 일을 하니? 도연이는 멋쩍게 웃으며 헬멧을 썼습니다. 쇼핑몰만으로는 월세도 안 나와서요. 수선 기술이 없으니 사입한 옷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재고로 썩히거든요. 저쪽에 쌓인 거 보이시죠? 전부 팔지 못하는 악성 재고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까지 걷어들여? 하하, 그냥 어르신 보고 못 본 척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도연이가 나간 뒤 작업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빚만 지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살림도 빠듯한데 모르는 노인을 업어다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작업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업용 재봉틀이었습니다. 천을 씌워 놓아 한동안 쓰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전 주인이 두고 간 것인지 도연이가 쓰려다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온 세상보다 반갑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을 걷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로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드르르르. 재봉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양복점에서 매일 아침 듣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원단 받침대 위를 더듬었고 실꿰는 구멍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수만 벌의 옷들이 그 소리와 함께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악성재고 더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찢어진 코트, 안감이 뜯어진 재킷, 소매가 해진 셔츠. 도연이에게는 쓰레기였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찢어진 자리를 어떻게 이으면 되는지, 어떤 원단을 어디에 덧대면 살아나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재킷을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가위로 해진 부분을 도려내고 다른 옷에서 떼어낸 원단 조각을 맞대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방수포를 기우며 터득한 패치워크 기법과 40년 양복 테일러링 기술이 손끝에서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질감의 천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연결되었고 기운 자리가 오히려 디자인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벌이 끝나면 다음 옷을 집어들었고 그 다음 옷을 또 집어들었습니다. 바늘 끝에 실을 꿰는 감각, 재봉틀 위로 원단이 미끄러지는 속도, 시침핀을 물고 천의 결을 살피는 손길. 모든 것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옷을 끝낼 때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옷을 마무리할 때는 콧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옛 노래였습니다. 밤을 새우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내가 한 땀 한 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틀 무렵 10벌의 옷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옷들을 마네킹과 행거에 하나씩 걸어 놓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지고 버림받았던 옷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옷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파로 돌아가 눕는 순간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헬멧을 벗으며 들어오다가 행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옷 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은혜를 갚을 길이 이것밖에 없었어. 도연이는 재킷 하나를 들어 올려 이음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뒤집어서 안감까지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이음새 좀 보세요. 기계로 한 것도 아닌데. 양복점을 40년 했으니까. 도연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한 벌 한 벌을 들어 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연신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마법이에요. 진짜 마법. 그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쓸모. 성훈이도 유진이도 세상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제 가치를
이 29살짜리 청년이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맨발로 쓰레기를 뒤지던 노숙자가 아니라 40년을 천과 바늘로 살아온 장인 박태수라는 이름이 다시 저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의 제안은 그 다음날 아침 밥상 위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옷들을 제 쇼핑몰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기획전처럼요. 이름은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 어때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뒤지던 노숙자 출신인 제가 젊은이들 옷 장사에 끼어들면 오히려 이 청년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도연아, 나 같은 사람이 묻으면 장사에 방해되지 않겠니? 나는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야. 말끝을 흐리는 저를 도연이가 손을 내저으며 막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40년 세월이 아니면 절대 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 손으로 직접 만든 옷.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어르신은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 제 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판매하고 어르신이 만드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기술이 없고 어르신한테는 팔로가 없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도연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연이가 사입과 판매를, 제가 수선과 디자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수익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서명하고 펜을 건넸습니다. 계약서 끝에 서명을 하는데 지난번 사채업자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제가 만든 10벌의 옷을 하나씩 꺼내 깔끔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을 비추고 각도를 바꿔가며 찍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쇼핑몰에 올리겠다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도연이의 등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옷을 사줄까 싶은 불안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거 되는 거 맞겠지? 5분이었습니다. 올린 지 5분 만에 도연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르신, 다 팔렸어요. 10벌 전부 다요. 뭐라고? 품절이에요, 품절.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연이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팔에 안긴 채 저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문 목록에 줄줄이 뜬 알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손이 만든 거예요. 이거. 어르신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이던 쇼핑몰이 단 5분 만에 완판을 기록한 것이니 이 청년에게도 기적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제 손이 만든 옷을 세상 누군가가 돈을 내고 사주었다는 사실이,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첫 정산이 이루어진 날, 도연이는 저를 동네 대중목욕탕에 데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때가 불어나며 피부가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등을 밀어주겠다며 이태리 타올을 끼고 다가왔을 때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도 해주지 않은 일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청년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도연이가 미리 사둔 새 옷과 안경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수석 디자이너인데 그에 맞는 복장이 있어야죠.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새 안경을 쓴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길거리에 먼지가 아니라 말끔하게 정돈된 한 사람의 어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거울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완전 멋있으시다. 이게 진짜 어르신이에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괜찮아 보이지?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참 기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이 전쟁처럼 바빴습니다. 도연이가 새벽부터 구제시장을 돌며 상태 좋은 헌옷을 떼어오면 저는 그것을 해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소매를 떼어 다른 몸판에 붙이고 서로 다른 원단의 색감과 질감을 조화시키며 한 벌 한 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남성 코트의 어깨 부분을 여성 재킷의 등판에 이었고 어떤 날은 청바지의 주머니를 떼어 셔츠 가슴에 새로운 포인트로 달았습니다. 같은 조합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었기에 제 손을 거친 옷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옷을 기울 때마다 아내에게 옷을 지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마다 새 블라우스를 만들어주면 아내는 꼭 한번 입어보고는 너무 아까워서 못 입겠다며 옷장에 고이 넣어두곤 했죠. 그 추억이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스며들었습니다. 입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주문하던 것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느새 하루에 감당할 수 없는 주문량이 밀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제 옷사진이 올라가면서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한 옷의 독특한 느낌이 화제가 됐다는 도연이의 설명을 듣고도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데서 우리 옷이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유명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뭐냐,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을 기워 입는 게 왜 멋있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게 바로 어르신만의 매력이에요. 노인네로서는 이해가 어려웠지만 주문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작업실이 좁아졌습니다. 원단 더미와 완성품 사이에서 몸을 비틀며 일하던 날들이 2달쯤 이어지자 도연이가 근처에 더 넓은 공간을 알아봐 왔습니다. 25평짜리 스튜디오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2층이었고 작업대를 3개나 놓을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넓은 작업실에 재봉틀을 놓고 의자에 앉았을 때 40년 전 양복점을 처음 열던 날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와 재단 가위 한 자루로 시작했던 그날도 지금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몸도 달라졌습니다. 갈비뼈 쪽 통증이 사라지고 노숙 시절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손톱이 다시 자라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멈췄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12시간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3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의 거리는 한산해지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 없는 건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29회를 홀로 명절을 보내온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해주던 갈비찜 양념을 기억해내며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간장과 배즙의 비율,
마늘을 넣는 타이밍, 불 조절의 요령, 아내의 손끝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재현했습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갈비찜을 먹는데 도연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런 명절 처음이에요. 누가 차려준 밥 먹는 거요?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맞은편에서 같이 먹어주는 명절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핏줄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함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젊은 보조재단사 3명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시침을 잡아주고 바느질 요령을 알려주면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음새는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결은 없어. 10,000번을 하면 손이 알아서 기억하는 거야.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제자들이 한 땀 한 땀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40년 전 양복점에서 처음 바늘을 잡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쌓이자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금의 정당한 이자까지 전액을 계산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아버렸습니다. 사채업자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상대방이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울역에서 굶주리던 노인이 빚을 전액 청산하러 왔으니 당연했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제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하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단단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빚이었고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간 빚이었습니다. 그 빚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로소 닫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바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빚 걱정은 끝이에요. 진짜 새 출발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디선가 보리차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또 잔소리를 했겠죠. 당신 또 밥 안 먹고 일만 하려고 그러죠 하면서요. 빚을 청산하고 나자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발걸음도 마음도 재봉틀을 밟는 발도요. 그리고 그 가벼워진 발걸음이 닿은 곳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무렵 도연이가 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수동 중심가에 대형 단독 매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쇼핑몰에서만 팔던 옷을 실제 매장에 걸 수 있게 된 것이죠. 임대료를 듣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그만한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르신, 지금 주물량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한번 크게 가야 해요. 도연이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제 옷을 봤을 때와 같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 오픈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옷매무새를 점검했습니다. 행거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며 주름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도 작업실에서 가져와 매장 안쪽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지켜봐줘. 속으로 중얼거리고 매장 앞으로 나가보았을 때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밥을 먹던 노인의 손에서 나온 옷을 사기 위해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다니.
그 광경이 현실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옷을 만져보고 이음새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손으로 만든 옷이 행거에서 내려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전 중에 준비한 물량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옷을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 브랜드 첫 구매 때부터 팬이었어요. 옷에서 온기가 느껴진다고 할까, 기계로 찍어낸 옷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이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보약이에요. 제 거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낯선 젊은이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평생 양복점 구석에서 묵묵히 바느질만 하던 사람에게 팬이라니.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가슴 한 귀퉁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의 파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에서 단독 인터뷰와 표지 촬영을 요청해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 없는 저는 당황했지만 도연이가 옆에서 잘하고 계시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어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취재하겠다며 섭외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2살 노인이 인생의 바닥에서 장인의 기술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 시청자들이 감동받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인생의 바닥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바닥을 이야기하려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일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방송에 나가면 성훈이와 유진이의 체면에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노숙자로 내몬 자식들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애들의 직장과 가정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내쳤는데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제가 어이없었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도연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방송에서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애들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지? 어르신,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긴 했어요.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나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같은 건 전부 빼면 되잖아요. 가족과 사이가 멀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어르신 거예요. 자식들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지? 네. 제가 제작진한테 미리 확실히 못 박을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촬영을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노숙 시절의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인터뷰까지. 카메라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제작진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감독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방영날 저녁 스튜디오에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연이가 큰 화면을 틀었고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나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제 손이 클로즈업 되었고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양복점을 40년간 운영한 장인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노숙 시절 방수포를 기워 입던 기술이 새로운 패션의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참는 장면에서
스튜디오 안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코를 훌쩍였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서울역에서 흘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쇼핑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도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컴퓨터 앞을 뛰어다녔고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다른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유명 연예인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전국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방송 봤어요. 응원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방송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얼떨떨해하면서도 공손히 답례를 했습니다. 빚이라는 과거의 족쇄를 미리 끊어둔 덕분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그 환호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체가 남아 있었다면 이 유명세가 독이 되어 돌아왔을 것을 생각하니 미리 갚아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방송 후 첫 휴일, 저는 아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가장 예쁜 블라우스를 가져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연분홍색으로 소매에 캐시미어 조각을 덧댄 단 한 벌뿐인 옷이었습니다. 납골함 앞에 그 옷을 올려놓고 보리차도 한 잔 따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납골함 위에 놓인 블라우스를 비추자 연분홍색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가르쳐준 보리차 끓이는 법, 갈비찜 양념,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준 그 마음.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에게 전화해서 나와 같은 처지의 노숙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옷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서울역 지하도에서 방수포를 기우며 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옷 한 벌을 건네줬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저는 그 한 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연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고 손에는 출력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네받은 종이를 읽는 순간 재봉틀 위에 올려놓은 원단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브랜드 공식 고객센터 이메일로 접수된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박성훈, 제 아들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아버지를 찾았다. 그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매장으로 찾아뵙겠다.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일방적인 방문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 말미에는 유진이도 함께 가겠다는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활자로 마주한 자식의 이름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아파트 복도에서 다신 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던 성훈이의 목소리가 귀에 되살아났습니다. 광명에서 왜 내 앞길을 막느냐며 울먹이던 유진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을 뻔한 밤들, 쓰레기통에서 남은 김밥을 주워 먹던 손,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연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대신 답장을 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움과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 메일 삭제해라. 답장도 하지 마. 도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이 저를 찾았다는 것은 이 평온한 삶에 다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지만 그날 오후 제 바느질에는 처음으로 흐트러짐이 있었습니다. 메일을 삭제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포기하겠지 하는 기대는 부모인 제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포기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닷새 동안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재봉틀 앞에 앉으면 자꾸 메일 속 성훈이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에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1층 매장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급하게 2층 작업실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래에서 손님 2분이 안내를 안 받겠다며 직접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가족분이라고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층 매장 입구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와 유진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잘 다려진 양복에 매끈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유진이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사의 눈은 겉감 아래의 안감을 봅니다. 성훈이의 양복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었고 구두 밑창도 닳아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눈 밑에는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립스틱 아래로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의 안감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성훈이가 먼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성훈이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유진이도 아빠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한 분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오려 했고 직원들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장면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따라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2층 작업실 안쪽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2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 유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성훈이는 연신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지나갈 때 도연이와 보조재단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도연이뿐이었으니까요. 집무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고 내면의 벽 안에 3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2 자식은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집무실 안에 장례식장 이후 처음으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훈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구구절절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방송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훈이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습니다. 우는 모습이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고객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했던 실력이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도 질세라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서울역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아빠를 찾으려고 노숙인 쉼터까지 전화했었어. 매일 밤 기도했어. 아빠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석 달을 지냈지만 제 자식들의 그림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찰나 제 마음 한 귀퉁이가 흔들렸습니다. 성훈이가 5살 때 제 무릎에 올라앉아 졸던 모습, 유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활짝 웃던 얼굴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때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화의 초점이 묘하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 뒤에 반드시 자기 사정이 붙었고 죄책감을 고백하는 문장 끝에는 항상 돈 이야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요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영끌에서 산수지 아파트가 결국 다음 달 최종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가 확정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이들 전학도 시켜야 하고 제발 대출금 갚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저도 죽을 만큼 창피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3억만 있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억? 2년 전에는 얇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고 다신 오지 말라던 아들이 이제 3억을 달라고 합니다. 눈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집을 잃을까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성훈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년 전 수지 아파트 문틈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눈동자에 절박함이 더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이도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위장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어. 나하고 애들이 아빠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될까? 당장 갈 데가 없어.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생활비만 좀 대줘. 아빠가 우리 가족 아니야? 아빠가 우리 가족 아니냐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년 전 아빠가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했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저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이 자식들은 저를 그리워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자 방송에서 본 아버지의 성공이 동아줄로 보여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절박함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이들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랬다면 2년 동안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역 쉼터에 전화했다고요? 거짓말에도 격이 있는 법입니다.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성훈이는 얇은 돈봉투 하나를 쥐어주고 다신 오지 말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이는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했습니다. 그 겨울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서 썩은 빵을 씹으며 얼어 죽을 뻔한 밤들 동안 이 아이들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제 전화를 누르고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택배였어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업실에서 도연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집무실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도연이가 괜찮으시냐는 듯 작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골목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모르는 노인을 업고 온 청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을 끓여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고 배달 알바를 하면서까지 저를 먹여 살린 사람. 명절에 혼자인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준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청년이 피를 나눈 이 두 사람보다 100배는 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제 시선이 도연이에게 향한 것을 알아챈 듯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저 밖에 있는 그 동업자 청년 있잖아. 핏줄도 아닌 사람한테 사업을 맡기면 나중에 돈 들고 튀면 어떡해. 내가 재물을 좀 아니까 내가 아빠 회사 재무이사를 맡아줄게. 아빠 재산은 가족이 지켜야지.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죽어가도 모른 척한 사람이 아버지를 살린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추악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며 날카로운 파편이 가슴 안쪽을 긁었지만 오히려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2년 전 서울역 지하도에서 영정사진을 안고 울던 그 노인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지옥에서 기어나와 자기 손으로 다시 일어선 장인입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제 입가에 허탈한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성훈이와 유진이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희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마음이 풀리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겠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재단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복점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그 가위를 가위를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쇠소리가 집무실 안을 갈랐습니다. 성훈이의 울음이 뚝 멈추었고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앉았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책상 위의 가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가위로 40년 동안 천을 잘랐습니다. 아내의 옷을 만들었고 자식들의 교복을 줄여주었고 손님들의 양복을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위로 자를 것은 천이 아니라 핏줄이었습니다. 가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저는 얼어붙은 자식들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성훈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가위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얼어 죽을 뻔한 밤들을 버텨낸 사람에게 이 정도의 말은 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2년 전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었다. 썩은 빵을 주워 먹으면서 남이 버린 방수포를 기워 입으면서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 그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성훈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성훈아, 수지 아파트 복도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이웃들 눈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준 봉투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 아니? 사채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온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너는 택배였다고 거짓말했지. 성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했지. 빚쟁이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나면 이혼당한다고.
그때 내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니? 내 체면을 걱정하는 눈물이었니?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겠죠. 두 아이의 어깨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발을 빼앗기고 맨발로 콘크리트 위에 서 있던 새벽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삼각김밥 반쪽을 주워 먹던 낫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밤. 그 모든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작업실 선반 위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분홍 블라우스 옆에 세워둔 그 사진 속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다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내 재산은 단 1원도 너희들의 아파트 대출금이나 파산 자금으로 쓰일 일은 없다. 그리고 내 동업자를 내가 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착각한 거야. 도연이는 내 가족이다. 너희가 아니라.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순간 성훈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피가 어딜 가겠습니까? 피가. 유진이도 눈물을 거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남한테 다 주고 자식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이래도 아빠야? 가식이 벗겨지자 진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에서 원망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성훈이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유진이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제 가슴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라낸 실밥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다시 이어지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층에 보안 요원 올려보내주세요. 잠시 후 경호원 2명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을 건물 밖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원들이 다가가자 성훈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유진이도 악을 쓰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집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훈이는 양복 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버둥거렸고 유진이는 구두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 사이로 유진이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성훈이가 후회할 거라는 협박을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등이 펴졌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후련함도 아닌 어떤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한 벌의 옷을 완성하면 실밥을 뜯는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시침질로 잡아두었던 보조실을 하나하나 잡아당겨 빼내면 비로소 옷이 완성됩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45해를 부모로 살며 짊어졌던 시침실을 뜯어낸 것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보리차. 도연이가 그 잔을 제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청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골목에서 피투성이 노인을 업어다 놓고도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던 그 마음이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도연이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진짜 괜찮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해외 유명 패션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저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무대에 오를 모델의 마지막 옷매무새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어깨 라인을 반 센티 올려주고 소매 끝단의 실밥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을 거치자 옷이 모델의 몸에 완벽히 안착했습니다. 모델이 무대 위를 걸어갈 때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무대 뒤까지 울려왔습니다. 그 즈음 저는 브랜드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도연이에게 정식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명예수석 디자이너로 남기로 했습니다. 도연이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그 고집스러운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브랜드도 없었어. 내 것이 맞아. 나는 바느질만 할 수 있으면 돼. 대신 저는 제 개인 자산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과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재단과 바느질을 가르치며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센터 이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보리차에서 따왔습니다. 보리차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개강 첫날 수강생 15명 앞에 섰습니다. 구분 등에 낡은 옷을 걸친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서울역에서 보았던 얼굴과 비슷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눈빛.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저도 그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복도 없이 떨던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멘토로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새삼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지고 버려진 옷감도 장인의 손을 거치면 명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도 다시 기워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먹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늘 하나를 건네며 바늘 잡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칠고 떨리는 손이 바늘을 쥐는 모습에서 2년 전 서울역 지하도에서 녹슨 바늘을 주워들던 제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은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보리차 2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첫 수업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 저는 도연이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도연이도 제 등에 팔을 둘렀습니다. 보리차를 한 잔씩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보리차 위에 떨어져 동그랗게 떠다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었어. 찢어지고 해지고 버려졌지만 그 모든 상처를 한 땀 한 땀 기워냈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됐어. 당신이 곁에서 끓여주던 보리차 한 잔의 온기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 그 온기로 나는 오늘도 바느질을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40년간 천을 잘라온 제 가위가 마지막에 잘라낸 것은 저를 올감했던 헛된 인연의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이어붙인 것은 핏줄보다 단단한 진심의 한 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의 학자 왕양명은 관직을 빼앗기고 귀주의 오지로 유배되어 사경을 헤맸습니다. 독충이 들끓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오랑캐라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 오히려 인생 최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참된 보물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사연 속 태수 어르신도 모든 것을 잃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40년간 자기 안에 쌓아온 기술이라는 보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보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